안녕하세요. 김작가 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나는 독이 되는 관계를 끝내기로 했다입니다. 지은이 마리옹 블리크, 옮기니 조민영, 출판사는 한빛비즈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 책을 집어들게 된 것은 소모적인 인간관계에서 해방되고 싶은 사람을 위한 책이라는 카피 문구에 끌렸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어떤 사람과는 어울릴 때 시간이 갈수록 힘이 들고 지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흔히 기가 빨린다고 하죠. 반면에 어떤 누군가와 어울릴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에 빠져들고 심적으로 충만한 감정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후자에 해당하는 사람만 만나며 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이기적인 생각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어쨌든 이 책에서는 소모적인 인간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다고 하니까요. 어디 한번 저와 함께 이 책 속에 숨어있는 그 비법을 찾아가 보실까요? 많은 사람에게 관계 맺기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다. 나는 그런 생각을 아주 오래전부터 해왔다. 내게 관계 맺기란 무능력과 실패의 영역이었고 그 문제에만 부딪히면 끝없는 무력함과 좌절감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듯했다. 누구나 그렇듯이 나도 끈끈하고 애정어린 관계에 목말라 있었기 때문에 이에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웠다. 관계는 어긋나기 일쑤였고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유조차 명확히 알 수 없었다. 독이 되는 관계는 대부분 활기가 없고 불안의 신호가 뒤따른다. 갈등, 위기, 말다툼이 증가하고 불편함이 수반된다. 함정에 빠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워서 누가 옳고 그른지 제대로 분간하지 못한다. 명확한 진실이 희미해지고 점점 나 자신을 고립시킨다. 죄책감과 막막함, 수치심이 밀려오고 덫에 걸린 듯, 감옥에 갇힌 듯 점차 무기력해진다. 생애 초기에 느끼는 애착관계의 역할과 그 애착관계가 성인이 되었을 때 미치는 영향은 실로 대단하다. 처음 관계를 맺는 대상은 대개 엄마 혹은 할머니나 베이비시터 같은 양육자이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생애 초기의 양육자와 맺은 관계에서 각인된 애착은 평생 맺어나갈 모든 관계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생애 초기의 양육자와 맺은 관계에서 각인된 애착은 평생 맺어나갈 모든 관계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들이 알려진 것은 영국의 정신의학자이자 정신분석가인 존 볼비 덕분이다. 그는 1942년에 전쟁 중 부모와 헤어진 아동들의 행동에 주목했다. 그는 가족과 유대관계가 끊기면 심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받고 그것이 범죄나 다양한 문제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볼비는 오스트리아의 동물학자 콘라트 로렌츠의 연구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로렌츠는 어린 새가 어미에게 보이는 각인 행동을 연구했다. 이들은 연구소에서 11에서 18개월 된 유아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했다. 엄마가 아기들을 낯선 사람에게 맡기고 떠난다. 그런 다음 낯선 사람과 있을 때 아기들의 반응을 살펴보고 엄마가 잠시 자리를 떴다가 돌아왔을 때의 반응을 살펴봤다. 이들은 이 실험을 바탕으로 안정형, 양가형, 회피형, 혼돈형이라는 4가지 방식을 확립했다. 이후 많은 연구가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우리는
아주 어릴 적에 자신을 돌봐준 사람에 대한 애착 유형을 바탕으로 성장한다는 것이다. 우리를 보살펴주는 사람, 대부분은 엄마와 맺은 최초의 애착을 통해 우리는 생후 첫 달부터 안정감, 자신과 타인에 대한 믿음을 경험한다. 이 양육자는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게 돕는 역할도 한다. 이때 안정감이 제대로 자리를 잡으면 생후 8개월 무렵에는 애착 대상과 조금씩 떨어져 지낼 수 있다. 마음속에 안정감이 갖춰지고 주변을 자신 있게 탐색할 수 있다. 이 최초의 관계들은 이후에 형성하는 관계들에 영향을 미친다. 성인이 되었을 때는 물론 특히 남녀의 애정관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인간은 삶의 첫 순간부터 관계를 맺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다. 아기는 엄마 뱃속에서 엄마의 기분을 재빨리 감지하고 외부 자극에 반응한다. 쌍둥이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미 자기들끼리 의사소통을 한다고 한다. 아기가 태어날 때 옥시토신이라는 관계의 호르몬이 다량 분비되어 엄마와 아이가 끈끈하게 연결되도록 돕는다. 옥시토신은 젖을 먹일 때 더 많이 분비된다. 엄마의 어루만짐, 상냥한 목소리, 부드러운 시선, 미소 짓는 얼굴, 아기가 원하는 것을 예민하고 주의 깊게 들어주고 반응하는 방식은 아기를 편안하게 하고 안심시켜준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존중받을 때,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느낄 때, 안전한 세상에 머물고 있고 환영받는다고 느낄 때 생겨난 믿음은 아기에게 좋은 흔적을 남긴다. 이것은 자존감의 밑바탕을 이루는 핵심적인 요소이자 안전하고 편안한 애착 방식과 관계 유형에 대한 최초의 흔적이 된다. 진심 어린 포옹을 나눌 때, 결혼식장에서 가족들이 다 같이 모인 자리에 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을 나눌 때 옥시토신이 분비된다. 심지어 개와 주인이 한참 동안 그윽한 눈빛을 주고받을 때도 분비된다고 한다. 여성은 남성보다 에스트로겐과 옥시토신이 더 풍부하게 분비된다. 그래서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다른 사람의 표정과 기분을 더 잘 읽어낸다. 태아는 9달 동안 태아의 몸을 감싸고 있는 호르몬의 영향을 받으며 성장한다. 저자가 프랑스 사람이라서 9달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은데요. 아마 만으로 9달이겠죠. 우리나라는 10달이라고 하죠. 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출생 몇 시간 뒤면 여아는 다른 아기들의 울음소리와 어른의 얼굴을 대할 때 남자 아기보다 더 격렬하게 반응한다. 1살이 되면 여자 아기는 다른 사람이 슬퍼하거나 고통스러워할 때, 즉 타인의 고뇌를 더 쉽게 기억 속에 저장한다. 아주 어린 남자 아기들은 움직이는 물체가 있으면 눈을 떼지 못하고 물체를 따라 눈을 움직인다. 이러한 능력은 훌륭한 사냥꾼의 첫 번째 자질이다. 0세에서 1세의 남자 아기들은 의사의 말맞다나 유아 사춘기를 겪는다. 남자 아기의 뇌는 성인 남성과 같은 양의 테스토스테론에 젖어 있기 때문이다. 덕분에 근육이 훨씬 크게 성장하고 운동 능력이 촉진되어 신체 활동에 대비한다. 반대로 여자 아기는 소통, 직관, 언어적 기억, 분노 억제를 위한 신경회로가 발달한다. 공포, 분노, 공격 등에 대응하는 감정뇌의 중추인 편도체는 남성이 더 발달했다. 편도체는 테스토스테론에 민감하다. 반대로 여성은 감정을 조절하는 뇌의 전두엽이 더 발달했다. 달리 말하면 남성은 화를 잘 내고 공격적으로 되기 쉽다.
이러한 성질 덕분에 수백만 년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싸움으로써 종을 영속시킬 수 있었다. 아이가 태어나 6살이 될 때까지 겪은 관계의 경험은 매우 중요하다. 이때 비교적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환경에서 부모와 안전하고 세심한 관계를 맺었다면 아이에겐 건강하고 정상적인 나르시시즘, 즉 자기애가 자리 잡는다. 부모는 아이를 주의 깊게 살피고 이해하고 사랑하며 유일하고 독립적인 존재로 받아들인다. 이런 방식으로 아이를 사랑하고 격려하며 아이 스스로 준비되었을 때 아이의 방식으로 자유롭게 놓아준다. 아이의 마음속에는 자신감과 안정감이 단단하게 뿌리를 내려 자율적으로 행동하고 관계를 맺으며 자신의 존재와 능력을 수월하게 표현할 것이다. 어린 시절에 누군가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이해받으며 자란 사람, 조화롭고 섬세한 상호작용을 통해 풍족한 교류를 경험한 사람에겐 건강한 나르시시즘이 자리할 것이다. 나는 가치 있고 사랑받고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유일하고 독립적인 존재이다. 다양한 감정을 느끼고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으며 타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꿈꾸고 상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꿈과 현실을 구분할 수 있다. 내 계획과 양심에 대해 의심을 품지 않고 실현할 수 있다. 나 자신의 성공을 축복하고 축하할 수 있다. 이런 측면들은 건강한 자존감을 키우는데 꼭 필요한 요소이다. 한 부부에게 서로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문제로 토론을 하라는 주문이 내려졌다. 토론 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녹화된다. 부부가 이야기를 시작하고 연구원들의 의도대로 점점 긴장감이 고조된다. 잠시 후 연구원이 들어와 대화를 중단시키고 카메라가 고장나서 고치려면 몇 분 정도 걸릴 것이라고 알려준다. 15분 뒤 연구원이 돌아와 카메라를 고치는 시중을 했고 다시 대화를 시작해도 된다고 했다. 대부분의 부부는 한숨 돌리고 나서 진정한 상태로 차분하게 토론을 다시 시작한다. 이들은 감정적으로 흥분이 가라앉은 상태이므로 별 어려움 없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감정이 흥분한 상태에서는 서로 의논하지 말라라는 것이다. 15분이나 얘기를 나누었는데도 해결이 나지 않으면 계속해봐야 소용없다. 잠시 휴전하고 다른 문제로 넘어가라. 나중에 다시 의논하는 편이 낫다. 관계에서 선 긋기가 필요한 이유. 선 또는 한계란 내 현실이 끝나는 곳과 상대방의 현실이 시작되는 곳을 표시한다. 두 나라가 국경을 사이에 두고 평화롭게 지내는 것과 비슷하다. 인간이란 서로 다른 기분, 감정, 생각, 필요, 욕망, 가치, 바람, 꿈으로 나뉘어 있는 개체들이다. 이런 모든 측면은 우리 삶에 의미를 부여한다. 자신이 누구인지 받아들이고 표현하는 게 항상 쉬운 일은 아니다. 비난과 거부, 상처받을 가능성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숨거나 고립되는 쪽을 택한다. 그렇다면 세상으로 나아가되 적절한 보호와 분명한 선긋기라는 해결 방법을 쓴다면 어떨까? 선긋기의 목적은 타인과 나를 떼어놓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고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잃고 다른 사람이 되고자 할 것이다. 이럴 때는 자신을 보호할 수 없다.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을 알아내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다. 또한 우리는 타인을 어둠 속에 헤매게 만들고 우리를 만족시켜주지 못한다고 비난하기를 좋아한다.
따라서 용기와 명석함이 필요하다. 지금 이 순간의 욕구를 느끼고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애정이 넘치는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면 반드시 선을 그어야 한다. 먼저 자기 자신과 그 다음에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선을 그어야 한다. 가족 간에도 선 긋기가 필요하다. 가정은 선을 긋고 존중하는 법을 가르치는 훌륭한 학교다. 가족 구성원끼리 존중하는 법을 배우자. 자녀, 그리고 각 구성원에게 사적인 공간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옷장, 침대, 방, 자기 물건, 자기만의 소소한 비밀들이 있다. 나이가 어려도 옷이나 물건, 스타일, 좋아하는 색깔을 고를 수 있어야 한다. 좋아하는 음식과 싫어하는 음식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아이를 믿어주고 언제까지 다 먹어야 한다고 시간을 못 박지 마라. 오랫동안 가만히 앉아 있어야 하는 식사 자리를 강요하지 마라. 아이가 좋아하는 것, 읽고, 보고, 생각하고 원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라. 집안일 같은 일상적인 일에 참여하도록 권유하되 아이들이 이해할 나이가 되기 전까지는 부부 문제나 돈 문제, 직장일 같은 어른들의 문제로 괴롭히지 마라. 존중받는다고 느끼는 아이는 당신처럼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배울 것이다. 아이는 일찍부터 부모의 방, 깨지기 쉬운 물건, 위험한 장소, 타인, 취향을 존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아이는 자신을 더 굳게 믿고 자신을 존중하며 타인을 너그럽게 대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시간적, 공간적 경계를 설정하라. 예측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삶의 리듬을 구축하라. 우리는 흘러가는 세월과 계절의 변화, 축제의 제의들이 합주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따라서 일상의 리듬을 부여하는 반복적인 활동이 있어야 한다. 이런 활동은 어른에게나 아이에게나 안정감과 삶의 기준을 제시한다. 갈등은 필요하고 유익하다. 갈등은 반드시 필요하다. 서로 조화를 이루고 상대방을 더 잘 이해하게 해주며 서로의 차이에 대해 타협하고 서로를 알아가는 데 이롭기 때문이다. 서로 떨어져 있는 두 개의 지각판이 꼭 들어맞듯이 갈등은 절대적으로 필요할 뿐 아니라 필연적이기까지 하다. 갈등은 주로 감정 뇌 때문에 생긴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갈등을 겪을 때 우리는 최대치로 반응한다. 다른 포유동물과 마찬가지로 인류도 서로 가까이 지내며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그렇게 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너무 지나친 반응을 보이면 오히려 만남에 해를 끼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친해지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그럴 때 관계를 통해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다. 많은 부모가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사랑, 관용, 공감, 인내를 배울 수 있다고 말한다. 우리는 늘 배우는 과정이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 기적의 갈등 해결책. 감정이 격해진 상태라면 가장 좋은 방법은 15에서 20분 정도 쉬면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침착함을 되찾는 것이다. 잠시 후에 다시 돌아와 이야기를 끝내자고 약속한 뒤 밖으로 나가 혼자 있으면서 진정하라. 자리를 피하려는 얄팍한 기술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것은 오히려 누구에게도 이로운 것 없는 공격성이 고조되는 것을 멈추는 방법이다. 따라서 20분 뒤에 다시 돌아와 대화를 계속하고 해결책을 찾을 거라고 상대방에게 확실히 말해둬야 한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소개드렸는데요. 학교 교실에서 쓰는 타임아웃이라는 지도 기술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흥분해서 일촉즉발의 상황이 된 경우 더 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잠시 휴식을 가지는 겁니다. 흥분한 학생을 당사자와 장소에서 한동안 벗어나게 하는 것, 혹은 부부싸움 중인 흥분한 부부가 더 극한 상황으로 치닫기 전에 서로 거리를 두는 것, 이런 것이 해당합니다. 저 역시 집에서 화가 나거나 하면 운동화를 챙겨 신고 스스로 타임아웃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기분을 환기시키는 거죠. 이 방법 괜찮습니다. 강추합니다. 다시 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눈맞춤이 필요한 이유. 일란성 쌍둥이라도 홍채가 같은 경우는 없다. 그러므로 눈빛을 주고받는 것 자체가 매우 사적이고 친밀한 행위이며 상대에게 마음을 열고 받아들인다는 표시이다. 동물의 세계든 인간 세상이든 시선을 낮추는 건 복종의 표시이다. 엄마와 아이는 어릴 적에 오랫동안 눈빛을 나누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시간은 점점 줄어든다. 그러나 춤을 출 때나 사랑을 나눌 때처럼 사랑스러운 첫 눈맞춤을 할 때 그 눈빛을 되찾을 수 있다. 시간을 들여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을 들여다보라. 하던 일을 멈추고 진심을 담아 눈빛을 주고받아라. 마음을 열고 더 가까워져라. 발생학적으로 사실상 망막은 뇌의 일부이며 인터넷 통신망만큼이나 많은 정보를 전송한다. 그러니 눈빛으로 당신을 세상과 연결하라. 이상으로 나는 독이 되는 관계를 끝내기로 했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편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